2024년 12월 3일 오전 10시에 국무회의가 정상적으로 개최가 됐었죠. 해제 국무회의.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일 오전 10시에 51회 국무회의가 열렸었잖아요. 아, 예. 네. 세종시에서 열렸습니다. 예. 증인께서 주재를 하셨잖아요. 예, 예. 그날 국무회의에서 뭔가 이대로면 나라가 국정이 마비된다 이런 얘기가 혹시 국무위원들 사이에 논의된 게 있었나요? 그때 그러한 차원의 얘기보다는 일반적으로 우리 그런 얘기가 있었던 건 아니고 정상적으로 진행된 통상적인 그렇습니다. 국무회의였던 거죠. 그때 증인께서 그 국무회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내년도 예산안이 하루라도 빨리 여야 간 합의를 거쳐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 초당적 협력을 다시 한번 당부드린다. 이런 말 기억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국회의장도 바로 전날에 예산안을 12월 10일까지 여야 간에 합의해서 좀 처리할 수 있도록 해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네. 근데 증인이 이제 오전 10시에 국무회의에서 12월 3일 날 오전 10시에서 국무회의에서 예산안에 대해 국회가 초당적 협력을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피청구인이 그로부터 12시간 뒤에 대국민 담화문에서 예산 폭거는 한마디로 대한민국 국가재정을 농락하는 거다. 지금 우리 국회가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 됐다 하면서 비상계엄을 선포하셨거든요. 이 12시간 사이에 우리나라에 뭔가 국정이 마비될 정도의 어떤 뭔가 급박한 비상사태 아니면 상황 변화가 있었던가요? 증인이 국정을 운영하는 책임자로서? 제가 그 상황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습니다. 특별한 상황 변화는 없었다는 증인이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죠. 제가 뭐라고 답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고 알겠습니다. 생각합니다. 피청구인은 보면 그 비상계엄 선포 담화문에서 국회를 지칭해서 여러 가지 표현을 사용하시는데요. 범죄자 집단의 소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붕괴시키는 괴물, 종북 반국가 세력, 폐악질을 일삼은 망국의 원흉 이런 표현을 쓰셨는데 반면에 증인은 여야 간의 협치를 굉장히 강조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비상계엄 선포 이전에 피청구인이 증인한테 국회에 대해서 이렇게 좀 표현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런 표현을 정확하게 네. 말씀하신 것은 제가 기억하지 못합니다. 네, 회의석상에 이렇게 개인적으로 만나실 때도 기억하신 적은 없으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러나 국정에 대한 걱정, 네. 좌절 그런 것들은 걱정을 하셨던 거지 국회를 이렇게 표현하지는 않으셨다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이런 국회가 반국가 세력이라고 하는 담화문의 비상계엄 선포 담화문의 내용에 대해서 증인께서는 좀 동의를 하시나요? 담화문을 보면은 그렇게 지칭하고 있지 않은데 그것을 사실로 전제하고 질문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이해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거 물어보시죠. 예, 알겠습니다. 담화문을 한번 나중에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계엄 국무회의 관련해서 몇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 피청구인께서는 이 사건에서도 답변서에서도 그렇고 12월 10일자 담화문에서도 비상계엄은 국민들에게 거대 야당의 반국가적 폐악을 알려서 이를 멈추도록 경고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재판소에서도 좀 전에도 질문을 하셨지만 국민들은 이 사건 비상계엄을 계몽령이라고 이해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증인은 대통령이 이 헌법 77조에 따라서 행사하는 비상계엄을 경고용이나 국민 계몽령으로 이렇게 사용할 수 있다고 이렇게 알고 계신가요? 제가 그러한 지금 물어주신 변호사님께서 네. 대리인께서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한 내용을 제가 다 안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만 네. 그러나 하여튼 그러한 그 계엄이 우리나라의 경제나 대외 신인도나 이런 데 대한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 이렇게 항상 말씀이신 거죠? 큰 그러한 그 걱정이고 또 잘 고려를 해야 된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피청구인이 이 본 재판에서도 비상계엄 선포 후에 반나절 이내에 비상계엄 해제가 될 걸로 예상했다 이런 말씀도 하시거든요. 혹시 그 12월 3일 날 비상계엄 선포 전에 그 대적견실 회의라고 할지 간담회라고 할지 그 자리에서 피청구인이 국무위원이나 혹은 증인에게 이 비상계엄을 선포하지만 반나절이면 해제될 것이다 이런 말을 하신 적이 있나요? 들어본 적 없습니다. 예. 아까 그 금융실명제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을 하셔가지고 당시에 93년도 8월 달에
증인께서 대통령 비서실 그 통상산업비서관으로 재직하고 계셨죠? 네. 네, 그때 국가기록원 소장 자료를 보니까 그 재무부가 93년도 8월 12일 날 긴급 재정경제명령 의안을 제출하면서 의안 번호가 391호로 부여가 됐는데요. 이번 비상계엄은 의안 번호가 따로 부여되지도 않았죠. 네, 배부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의안 번호가 부여되지 않았다는 말씀이시죠. 근데 긴급 재정경제명령하고 비상계엄이 이제 헌법상 요건은 조금 다른데 긴급 재정경제명령도 대통령은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해서 승인을 받아야 된다. 그리고 비상계엄도 대통령은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해야 한다. 이렇게 헌법에 76조, 77조가 규정돼 있는데요. 개헌법에도 국회가 폐회 중일 때는 대통령이 지체 없이 국회에 집회를 요구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혹시 이거 알고 계신가요?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나면 국회가 만약 폐회 중이면 국회 집회를 요구해야 된다. 그래서 비상계엄 해제를 할지를 국회가 판단하도록 빠르게 요구해야 된다. 이런 취지이거든요. 알고 계신가요? 네, 그때는 몰랐고요. 지금은 알고 계시죠? 사후적으로. 네. 근데 그래서 이제 93년도 8월 12일에도 김영삼 대통령이 담화문을 발표하면서 금융실명제에 대해서 대통령의 긴급명령을 심의하기 위해서 임시국회 소집을 요청한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피청구인이 이번 비상계엄 선포 담화문에는 이런 뭐 국회에 대해서 소집을 해달라, 우리가 그 비상계엄 선포를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국회가 좀 판단해 달라 이런 내용은 없었던 건 알고 계시죠? 제가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담화문 내용이 기억이 정확히 안 나시나요? 네. 비상계엄 선포 네. 담화문. 네, 그런 내용이 없었는데 담화문에서 요청하진 않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그러면 당연히 비상계엄 선포 전 아까 그 간담회에서도 따로 뭐 국회 비상계엄 선포 사실을 통고해야 된다. 그래서 국회 회의 소집을 요구해라 이런 지시를 하거나 뭐 얘기를 하신 사실도 없으시겠네요, 피청구인이? 저는 그 지시를 받은 바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 2024년 12월 4일에 오후에 피청구인이 증인하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등과 이제 대통령실에서 후속 대책을 논의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요. 그때 참석하셨잖아요. 네. 뭐 여러분들이 가셨던 것 같은데 보도에 따르면 진지하게 현 상황에 대해 논의했으며 견해차가 드러나지 않았다 이렇게 보도가 됐는데 혹시 이 견해차라고 하는 것이 비상계엄 선포가 위헌위법하다 이거에 대해서 서로 견해차가 없었다는 것인가요? 증인도 이 비상계엄 선포는 정당하다 이렇게 동의하셨다는 건가요? 비상계엄의 어떤 위법, 위헌 이런 논의는 저는 없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러면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를 논의하셨다는 거죠? 국정 안정 네. 뭐 이런 쪽이 중심. 알겠습니다. 그날 이제 한동훈 대표가 최근 출간한 책에서 12월 4일 날 그 피청구인과 또 증인과 만난 자리에서 피청구인이 한동훈 대표에게 국회 해산도 할 수 있었는데 국회 해산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해요. 근데 피청구인이 당시에 그 모임에서 내가 비상계엄 선포 후에 국회 해산을 할 수 있었는데 안 했다 이런 말씀 들은 기억이 있나요? 없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같은 책에서 그런 얘기도 하는데요. 당시 한동훈 대표가 피청구인한테 왜 나를 체포하려고 했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피청구인이 만약 정치인 체포를 하려 했으면 방첩사령부를 동원했을 텐데 이번 계엄에서 방첩사를 동원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했다고 이제 책에서 썼다고 하시는데요. 그런 발언도 혹시 들으신 적 있으신가요? 제가 기억을 못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증인이 2024년 12월 11일 국민께 드리는 말씀에서 증인께서는 비상계엄 선포에 일관되게 반대했지만 막지 못했다. 그래서 깊이 자책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비상계엄 선포 후에도 피청구인이 탄핵되기 전까지는 뭐 많은 시간이 있었잖아요. 그 시간 동안 피청구인한테 비상계엄 선포가 좀 잘못됐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 정식으로 좀 의견을 말씀드린 적이 있으신가요? 이미 해제가 됐기 때문에 네. 그러한 논의는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아예 논의 자체를 안 하셨다는 건가요? 그때의 가장 중요한 거는 어떻게 하면 수습을 할 건가 재정, 이런 문제였다는 거죠. 경제 이런 알겠습니다. 쪽에 그러면 수습을 할 거냐. 증인이 어제 열린 증인에 대한 그 탄핵 심판 변론기일에서도 비상계엄 선포 당시 피청구인을 설득하지 못해서 국민들한테 송구하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요. 증인이 생각하기에 당시에 피청구인을 좀 설득하지 못한 이유가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래서 대통령에 대한 그런 그 소위 나라를 구해야겠다는 그 의지 이런 것들이 결국 강했기 때문에 설득하지 못했다. 우리가 설득을 못한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피청구인은 증인께서는 이제 비상계엄이 뭐 절차적 실체적 흥결이 있다 이런 정도의 표현을 하시면서 그 당시에 반대했다고 하시는데 피청구인은 그 이후에도 그렇고 이 법정에서도 그렇고 여전히 이제 야당의 폐악질로 국정이 마비가 돼서 비상계엄 선포한 행위가 정당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계시는데 증인이 이런 피청구인의 입장에 대해서 향후에 이렇게 다시 동일한 방법으로 설득이 가능하실까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뭐좀 답변 드리는 게 적절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예산 관련해서 아까 증인이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서 지난번 그 경제수석 나오셨을 때도 동일한 말씀하셔서 제가 좀 놀랐는데요. 그러니까 아까 원전 생태계 예산이 야당이 삭감을 했다. 이거 누구한테 보고를 받으신 걸까요? 제가 지금 두 가지를 네.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 차세대 네. 원전 개발 관련 예산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제가 원전 생태계 지원 예산 지난번에 그 산자부 장관이 국회 산자위에 2024년 12월 19일 출석해서 한 내용에 대해서 그 경제수석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당시에 산자부 장관이 국회에 나와서 야당이 원전 생태계 지원 예산을 삭감하고 체코 원전 수출 지원 예산은 무려 90%를 깎아버렸다 이렇게 담화문에 12.12 담화문에 기재되어 있는데 산자부 장관이 이에 대해서 산업부의 원전 관련된 예산은 4,887억 그대로 있다. 대통령의 담화문 내용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발언한 내용은 알고 계신가요? 뭐 제가 알고 있지 못합니다. 네, 이 부분은 좀 확인을 해주셔야 될 것 그러나 같고요. 요 부분은 네. 아니 그러니까 원전 확인을- 생태계 관련 예산이 제가 네. 그래서 아마 프로젝트가 여러 개가 있었을 텐데요. 그러니까 산자부 장관이 차세대- 한 발언에 대해서는 한번 차후에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네, 좋을 것 그렇게 같고요. 하겠습니다. 그 피청구인의 그 12월 3일 담화문하고 12월 10일 담화문은 혹시 누가 쓴 건지는 알고 계신가요?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통상 이 메시지 비서관이 이 담화문을 쓰나요? 그거는 제가 알지 못합니다. 아니 왜냐하면 이 지금 담화문에 있는 여러 가지 예산 삭감과 관련된 내용이나 간첩법 개정에 관련된 내용이나 국가보안법 이번 22대 국회에서는 국가보안법 관련된 개정 법률안은 하나도 나온 것이 없거든요. 근데 폐지까지 시도하고 있다. 이런 잘못된 팩트에 기반한 담화문들이 대통령의 담화에서 계속 반복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증인께서도 대통령 권한대행을 얼마 동안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에 대한 보고 논의 체계에 대해서 한번 점검하신 적이 없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네, 저는 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증인께서 노무현 정부 시절에도 국무총리를 하셨고 뭐 경제부총리도 하셨는데 그때는 야당이 지금과 달리 굉장히 협력적이었던 건가요? 정치적 상황은 엄청 달랐다. 저는 그렇게 느낍니다. 근데 그때도 여소야대 상황이 있었고 마지막 증인이 국무총리를 하실 때도 거부권 2번 행사하셨잖아요. 제가 그걸 지금은 기억을 기억 못 못하겠습니다. 하시나요? 근데 그때는 비상계엄을 하지 않으셨는데 지금은 비상계엄을 한 거에 대해서 따로 하실 말씀이 있으실까요? 그러나 하여튼 그때는 국민연금 개정안까지 여야 합의로 통과가 됐고요. 그 다음에 그 사학법 굉장히 알겠습니다. 아주 오랜 네, 동안 어려운 과제였지만 그것도 여야 합의로 알겠습니다. 통과를 시켰습니다. 정치적인 상황은 훨씬 더 양극화되지 않았다. 네, 저는 증인.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쭤보기 전에 아까 제가 그 방통위원장 탄핵 정족수 관련해서는 제가 잠깐 착각을 해서 그 재판관님 의견 비율이 4대 4였던 건 맞는데 원래 6분 인용되려면 6분 의견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한 분 더가 아니고 2분 더 필요했다는 말씀 정정 말씀드립니다. 증인한테 제가 잘못된 정보를 드린 걸 수 있으니까 정정 말씀드리고 이날 계엄당 지금 국무위원들 모였을 당시에요. 앞에 먼저 모였던 분들 계시잖아요. 국무위원 중에는 6분이고 저 조태용 국정원장이 있었고 그분들 중에서는 마지막으로 연락받은 분이 증인 포함 3분인데 그 시간이 8시였습니다. 대통령실로 들어오라는 연락받은 시간이. 근데 나머지 분들 중에는 제일 먼저 연락받은 게 1시간 15분 뒤에요. 9시 15분.
그러니까 증인 8시에 전화 받고 8시 45분쯤 들어가셨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한 30분 동안 증인이 남은 다른 국무위원들 얘기도 한번 들어봅시다. 그 얘기 꺼내실 때까지, 그때까지는 다른 국무위원 누가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는 상황은 아니었죠.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증인은 어떠셨냐고요? 증인도 그때 누구 다른 국무위원들 추가로 더 오기를 기다리고 있던 상황이었어요? 아니죠. 아닙니다. 저는 네. 대통령님께 알겠습니다. 좀 더 국무위원들을 더 그리고 아까 그 계엄 해제 국무회의 할 때요. 제안하겠습니다. 예.